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의 김병진입니다. 이 기획은 기본적으로 2017학년도 전형계획안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제 2학년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겨울 방학을 이제 맞이해서 내가 이제 수험생이 되면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전반적으로 2017학년도에 각 대학들이 어떤 식의 모집 기준들을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형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17학년도는 와 관련해서는 모집 요강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형 계획안만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전형 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짜기는 하지만, 작성하기는 하지만 모집 요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각 대학의 전형 계획안만을 보시고 지원하시면 안 되고, 이제 2016년 4월 이전에 발표되는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에 지원을 고려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이제 연세대 이번 편에서는 연세대의 2017학년도 전형계획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를 흔히 이제 많이 이야기를 비교해서 얘기를 할 때, 연세대는 이제 서울대와 고려대가 전형을 이제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서 가는, 그럼 서울대는 이미 단순화돼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형을 수를 점점 줄여가는, 그래서 아주 단순화되는 경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데, 연세대는 비교적 많이 세분화돼 있죠. 특히 이제 특기자전 같은 경우 굉장히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각 대학들마다 자신들이 우수한 인력을,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한 어떤 방식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전형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각 대학이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그런 지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연대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건 일반 전형입니다. 어느 대학이든 수시 일반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고, 그 수시 일반 전형이 수시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이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겼을 때의 논술이 차지하던 비중,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논술 전형이니까 논술이 차지하던 비중과 실제로 지금 현재의 그 일반 전형, 즉 논술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특기자 전형의 인원이 897명 정도가 되는 거죠. 2017학년도에. 897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 특기자 안에는 이제 국제 특기자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존재합니다. 실제 여기 보면 434명, 437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죠. 이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인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 총원으로 봤을 때 일반 전형이 683명대이기 때문에 특기자 인원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 인재를 빼면 400여 명 정도가 되는 거죠. 400여 명 중반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에 비해서는 일반 전형 인원이 많지만, 그 인원을 합쳤을 때에 나타나는 특기자 전형의 인원이 아주 많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많은 학생들에게 연세대를 갈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많이 선택되고 있는 방법은 일반 전형이다, 여전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들이 어떤 비교과 활동이나 교과 활동의 뭐 어떤 일정 정도 선 이상의 능력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일반 전형이 여전히 관심 대상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또 높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 또 일반의 그 교과 활동이나 그러니까 교과 등급이나 비교과 활동이 아주 특이하지 않은 학생들이 연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죠. 다른 대학들,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잘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데 연세대는 지금 보시는 대로 4개 영역을 활용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4개 영역을 활용한다는 것은 어느 한 영역도 떨어지지 않아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연세대와 흔히 이제 비교가 되는 고려대 같은 경우도 3개 영역을 활용하거든요. 3개 영역을 활용하는데 연세대는 4개 영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연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2017학년도와 16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17학년도의 변화 중에 하나는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급합 7에서 등급합 8로 다소 완화됐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과탐이나 사탐이 한 과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2과목 평균이랑 한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4개 영역이라는 것이 꼭 아주 큰 부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거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과목을 뺄 수 있는 거, 한 영역을 뺄 수 있는 거하고요, 한 영역을 뺄 수 없는 거하고의 차이는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높은 선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통적으로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가 있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가 있고, 보통 수능 한 달 전쯤 보통 보기 때문에 그 수능에 대한 집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뭐 나중에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연세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능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논술을 보러 가는 과정, 보고 와서 논술을 잘 봤든 못 봤든 그것에 따른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능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중심 전형에 2가지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보통 하구라 그러죠.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잘 보셔야 될 부분은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상위 6개 대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 상위 6개 대학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연세대와 한양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양대는 이제 교과 100%, 물론 이제 2017학년도의 경우는 한양대가 교과 100%로 3배수로 1단계 인원을 합격자를 내고 거기서 면접 100%로 그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 100%로 3배수를 뽑는 건 한양대랑 같아요. 그런데 면접이 없죠. 면접이 없고 비교과 30%로 그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 점수 70%와 비교과 30%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차이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그 학교활동 우수자와 그럼 뭐가 다르냐? 학교활동 우수자는 글자 그대로 지금 1단계가 교과가 아니라 서류잖아요. 서류. 그러니까 서류니까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교과 이외의 어떤 활동 능력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2단계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정하는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활동 우수자는 모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진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1단계에서 교과로 3배수를 이렇게 끊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활동 우수자를 지원하는 인원보다는 교과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비교과 경쟁력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교과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인문사회 과학인재, 그러니까 인문인재, 인문학인재, 사회학인재, 과학인재의 특기자 전형, 연대 특기자 전형과 비교했을 때 이 3개의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문학인재, 사회과학인재, 과학공학인재, 요 3개의 특기자 전형과 비교해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 즉 교과 성적이 가장 뛰어나고 요 정도의 교과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가 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하고 요 정도의 교과 성적이 아닌 즉 교과가 뛰어나진 않지만 어떤 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은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공학 인재 여기까지예요. 과학공학 인재까지 요 부분에서 지원을 주로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즉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공학 인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고나 과학고 출신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과학고나 외고 출신 학생들의 지원 자격이 당연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어 전문 교과 뭐 몇 단 이상 이렇게 되지만 실제 인문계 학생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인문학 인재와 사회과학 인재와 과학공학 인재, 특히 과학공학 인재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나온 일반고 학생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실제로 합격생 자체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합격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공학 인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요 세 개의 이 전형과 앞에 있는 학교활동 우수자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학생 교과 전형의 지원자들이 고민층이 겹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선택을 할 때 교과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친구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리고 이 교과 경쟁력과 비교과 경쟁이 비슷한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반면에 그러니까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반면에 비교과 활동이 뛰어나고 교과 전형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여기는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나의 지원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는 되게 좋은 의미가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 차이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서 보시면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러니까 창의인재 전형인데 여기 지금 창의인재 전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인재 전형은 뭐 또 조금 다른 그러니까 요 2016학년도까지 존재하던 창의인재가 2017학년도에 없어지면서 이 10명이 사라지는 거죠. 10명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897명이라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국제인재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공학 인재 이런 부분에서 인원들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국제인재 창의인재는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서강대 알바트로스에 있는 아트앤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측면들하고 조금 비슷한 면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국제인재에 보면 테크노아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물론 아트앤테크놀로지는 더 연결이 되지만 이 창의인재나 IT 명품인재 이쪽이 기본적으로 과고 학생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던 전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창의인재가 사라지고 IT 명품인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측면에서 보면 IT 명품인재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뭐 이런 측면들 또 요 창의인재를 뽑던 그러니까 창의인재를 생각하고 있던 친구들이 과학공학 인재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뭐 이런 변화들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일정 배수라는 거는 이렇게 배수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단에서 보시면 여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3배수라고 딱 명기가 돼 있지만 학교활동 우수자와 특기자 전형은 그냥 일정 배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배수라는 측면을 특정하게 딱 배수를 정해놓지 않은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차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활동 우수자는 모두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 자체만 보면 얘는 2개 등급합 4고 얘는 3개 등급합 6이고 얘는 2개 등급합 5고 2개 등급합 5고 얘는 2개 등급합 4니까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보면 학교활동 우수자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가 뛰어나고 최저학력 기준이 약간 떨어지는 반면에 학교활동 우수자는 교과가 조금 떨어지고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 특기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학력을 증명하는 것이 어떤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전형의 차이를 그런 의미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고른계 전형이니까 이렇게 가고, 정시로 가면 이제 인원은 큰 폭의 차이는 없어요. 2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거니까 큰 폭의 차이는 없고, 뭐 고려대와 전형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정시에서. 보시는 대로 반영 비율은 28.6, 인문계는 28.6, 28.6, 28.6, 14.2. 그러니까 2대 2대 1이고요.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 자연계 같은 경우는 2대 3, 2대 3대 2대 3.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정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근데 대신에 뭐 고려대 때 또 고려대에서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군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나군에서 정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군에 있는 대학들과의 상관관계,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군에서 어디를 쓰고 나군에서 연대를 쓰느냐. 그러니까 가군에 서울대를 쓰고 연대를 쓰느냐, 뭐 인문계 같은 경우 서강대를 쓰고 연대를 쓰느냐, 성대를 쓰고 연대를 쓰느냐, 뭐 이런 구조가 중요한 거죠. 고대도 마찬가지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있는 의대와 나군에 있는 의대와 연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지원자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수 계산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만큼 중요한 것이 상위권 지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특히 연대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고대보다는.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정시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런 지원자의 흐름까지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지원을 선택하고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대는 수시에 있어서는 고려대나 서울대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건 좀 더 많은 전형들, 세부 전형들이 존재하고,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 세부 전형들마다 정확한 이 모집 그 전형별 이 특성에 맞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명확하게, 나는 저긴 안 되고 여긴 안 되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선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각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지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세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